안녕하세요 남ing유님. 귀하의 인스턴트 아바타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카덕후 나실장입니다. 오늘은 소니 APS-C 최상위 바디 2개의 비교 사용기 2부, 바로 시네마라인 막내인 FX30과 APS-C 프리미엄 바디인 i6700입니다. FX30은 이건 못 쓰겠네. 녹색을 입고 왔어. 그냥 해야지 뭐. 셋, 둘, 하나. 안녕하세요 디카덕후 나실장입니다. 오늘은 소니 APS-C 최상위 바디 2개의 비교 사용기 2부, 바로 시네마라인 FX30과 APS-C 프리미엄 바디인 알파 6700의 사용 견해입니다. FX30은 2022년 11월에 구입했고 알파 6700도 23년 10월쯤부터 사용했으니까 FX30은 1년 3개월쯤, 그리고 알파 6700은 4개월쯤 썼네요. 이 영상은 어느 정도 소니 APS-C를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두 카메라의 각기 다른 성격과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펙 비교는 지난 영상에서 보시고요. 이번 2부는 두 카메라를 사용해본 저의 경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나실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공감, 잘못된 부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FX30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 FX3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FX3를 베이스로 나온 APS-C 영상 전용 바디니까 기대감도 있었지만 긴가민가 하며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FX3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크롭 바디죠. 당시에는 센서 정보도 공개된 것이 없었고 스펙상의 듀얼 베이스도 FX3랑은 한참 차이가 나는 800, 2500이어서 이걸 FX3나 FX6 중 어떤 카메라의 서브로 사용하라는 걸까 좀 의아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하고 영상을 둘 다 하는 하이브리드니까 FX30으로 사진도 찍으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FX3도 기계 셔터에 연사도 됐었으니까. 근데 이 FX30은 완전 전자 셔터에 연사도 없어요. 그리고 사진 라우 파일도 손실 압축이라 가뜩이나 소니 크롭 바디가 동일 타임라인의 풀프레임보다 라우 파일 다이나믹 레인지가 한 스탑 정도 낮기도 하고 센서가 작다 보니 노이즈도 금방 올라오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상만 찍을 땐 쾌적했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로 주로 웨딩, 행사 스케치, 이벤트 기록, 연예인 화보 영상들을 촬영을 했었는데 상황들이 생각보다 감도를 올리지 않아도 됐었고 시내 EI보다 플렉서블 ISO를 많이 쓰면서 VND 필터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FX30을 쓸 땐 알파7C도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한여름 상황에서 알파7C가 히트다운이 될 때 FX30은 뒤에 내장 팬이 있어서 땅볕에서도 히트다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대신 팬이 달려있으니까 팬이 도는 만큼 배터리가 빨리 닳았죠. 그래서 외부 전원이나 USB PD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FX30은 사실상 소니 APS-C 바디 중 모든 상황에서 무제한 촬영이에요. 그 전에 알파 6400이나 6600도 포토제로 8비트 4K 30p에서는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카메라의 최대 비트레이트인 100메가로 찍더라도 사실 알파 6400이나 6600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레코딩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FX30은 FX3가 펌웨어 업데이트 될 때 나왔었죠. 사실 외부 나사 홀이나 내부 인터페이스가 정말 똑같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크롬 미러리스로 인터뷰 콘텐츠나 유튜브 콘텐츠들을 촬영을 하면서 부족했던 내구성이나 지속성, 성능이나 관용도의 측면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보완해준 카메라가 FX30이죠. 대신 소니 APS-C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비싸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프로 라인이어서 센서 클리닝을 하러 일반 소니 AS 센터에 가면 센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센서 청소를 해주는 일반 소니 AS 센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프로 센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이나 영상 콘텐츠나 인터뷰 촬영하실 때 이 FX30을 2대, 3대 사용하신다는 댓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로 영상 전문 제작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상 촬영에 대한 활용성이나 범용성으로 따진다면 소니 APS-C 바디 중에 영상 촬영할 때 한계가 없는 유일한 바디거든요. 6K 오버샘플 4K 촬영의 선여도만 따진다면
픽셀 비닝 풀프레임인 FX3나 α7 S3보다 선명하고 그 바디들이 풀프레임의 관용도를 사용해 저조도에서도 노이즈 적은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이 FX30은 저처럼 3점 조명을 어느 정도 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리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렌즈를 165G 렌즈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PZ1635 렌즈로 사용을 했었는데 뭐 1655 렌즈에 대한 칭찬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할게요. 18-105 렌즈나 1635 PZ 같은 파워줌 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오른손으로 레코딩과 조리개, 줌을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았거든요. 4채널 오디오 내부 녹음이나 나사홀이 많아서 케이지 없이도 액세서리 활용 가능하다든지 커스텀 버튼이 많다든지 할리램프가 있다든지 물리적인 장점들은 당연히 다 좋은 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FX3에서도 동일했었는데 클리어 이미지 줌까지 넘어갔을 때 AF 영역이 전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물을 잡는다기보단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먼저 초점이 들어갑니다. 인물 앞에 뭐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인터뷰 촬영 시 맞은편 인물의 어깨가 OS로 걸릴 때는 종종 얼굴보다 가까운 맞은편 인물의 어깨가 AF가 잡힐 때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클리어 이미지 줌일 경우에만 한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클리어 이미지 줌의 AF 잡는 부분이 AI-AF 프로세싱으로 해결된 카메라가 그 이후에 나온 알파 6700이었던 거죠. 이 알파 6700을 저만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작은 알파 7C2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드릴 때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곧 있으면 알파 7C2나 알파 7CR이 발매가 된다는데 안 그래도 이 카메라를 드리기 직전에 알파 7C를 팔았었거든요. 크롭 바디를 하나 더 드려도 될까? 특히 이번 저의 알파 6700의 견해를 사진적인 측면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사진 일이 있는데 풀프레임 카메라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알파 7C를 팔기 직전에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브의 사진 촬영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알파 7C가 풀프레임이긴 풀프레임이구나. 관용도나 선호도 측면에서 나쁘지 않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촬영 패턴을 살펴보고 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상업 촬영에서 자연광 촬영은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로 2개 이상의 조명을 치면서 촬영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키라이트나 안부를 커버하는 필라이트까지는 최소 사용을 하니까 감도를 높여서 찍는 경우도 거의 없고 또 상업 촬영일 경우에는 아웃포커싱을 의도한 촬영도 있지만 주로 펜포커스의 촬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감도를 높여서 찍는 경우도 거의 없고 상업 촬영일 경우에는 아웃포커싱을 의도한 촬영도 있지만 주로 펜포커스의 촬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의 렌즈 핸들링을 잘 보시면 생각보다 f4 이상으로 조리개를 조이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눈치 좋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상위 기종 풀프레임보다 플래시 동조 속도도 느리고 또 기계 셔터의 최고 속도도 4000분의 1초이긴 하지만 물방울이 공중에 떠야 된다, 잔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촬영은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의 영역에서도 프리징은 특수 촬영이거든요. 앞서 말한 여러 상황들을 감당할 일이 저의 촬영 업무에서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6700을 빌렸습니다. 이거 아직 반납하고 있지 않고 있긴 한데 빌려주신 감독님하고도 연락 안 한 지 한 3달쯤 됐나? 감독님 바쁜 일 끝나셨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요즘 제 유튜브 안 보시죠? 무튼 그렇게 알파 6700을 빌렸는데 이걸로 프랜차이즈 메뉴 촬영도 하고 프로필 촬영도 하고 각종 인터뷰 영상 촬영도 하면서 FX30과 함께 촬영할 때 모자란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무작정 카메라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용도와 업무, 사용성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카메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성능이나 사용성으로만 보자면 어쩌면 풀프레임이 좋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플래그십이 좋습니다. 저도 다 써보니까 알죠. 근데 카메라가 가격이 막 2배, 3배, 4배, 저렴하게는 300만원대, 비싸면은 일반적으로는 800만원, 1000만원대까지도 올라가요. 더 큰 이미지가 필요하거나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 경우엔 견적을 낼 때부터 다르잖아요. 심지어 촬영한 사진이 퍼블리싱이 될 매체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2400만원도 차고 넘칠 때가 많아요. 긴축 5000픽셀 정도도 큰 경우가 있고
오히려 1.3배나 1.5배 정도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경우에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 내장된 솔루션으로도 저의 경우엔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알파 6700의 긴축 6200픽셀을 라이트룸의 AI 슈퍼 해상도를 적용해서 8000픽셀까지 늘려서 작업한 적도 있었는데 뭐 납품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카메라가 전부가 아닌 시대이기도 하죠. 이왕 매달 유료 플랜으로 어도비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데 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카메라의 모자란 성능을 채워줄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알파 6700이 풀프레임보다 모자란 부분이 완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진 라우 촬영에서 아무리 무손실 압축이라 하더라도 풀프레임보다 한 스텝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낮다는 점이 확실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 촬영을 할 때도 S-Log3 시네감마 사용 시에 하이라이트나 안부 표현력이 살짝씩 모자라는 게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마치 면적 대비 다이나믹 레인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 한 스탑씩 모자란 게 보이고, 이건 물리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쓸만하다, 애매하게 이건 아닌데,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석돼서 모자란 것이 느껴지면 뭐 카메라 이외의 솔루션들 많잖아요. 현장에서 뭐 조명을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상황을 좀 조율을 한다든지, 또 연출을 좀 다른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스트단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충분히 보완할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 알파 6700을 사용한다면 알파 6700이란 카메라는 풀프레임 못지않은 사용성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 카메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FX30과 알파 6700을 사용해본 경험에서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속이 시원합니다. 최근 루머들을 보면은 2024년에는 FX30의 개각도 컴업 소식도 있고, 소니 APS-C의 새로운 바디들의 출시들에 대한 소식들도 있죠. APS-C 첫올인 저도 괜히 기분이 좋고 기대되는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카메라 선택에 유익하셨거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 경험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감독님.